강의를 한 지 올해 20년이 됐더라고요. 한 분야의 일을 이렇게 20년 동안 할지 몰랐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분야의 일을 20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이미 해보신 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과 20년 동안 산다는 건 참 전에 뭘 잘못했겠죠. 제 강연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재밌다는 겁니다. 재밌고 어쩜 그렇게 말을 웃기게 하고 재밌게 하고 시원하게 하냐. 그러면서 또 가장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선생님 얼굴은 웃고 있는데 눈은 슬퍼 보여요. 이런 댓글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누가 썼나 하고 그 쓴 사람을 한번 이렇게 또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런 방송 관련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얼굴 모습이나 자기의 말투를 자기가 보기는 보통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10분 이상, 때로는 30분, 1시간을 말하는 것을 찍어서 본다는 게 보통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김창욱의 눈은 슬퍼졌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눈이 슬픈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슬픈 장면을 많이 본 거죠. 그리고 슬퍼지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슬픈 상황을 많이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슬퍼졌을 확률이 높겠죠. 물론 사람의 현존하는 모습은 외부의 자극만이 아니라 자극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자세와 태도로 결정값이 나온대요. 자, 사람의 현존하는 모습은 자극만이 아니라 이 자극에 대한, 그러면 이 자극을 쉬운 말로 하면 슬픈 모습, 화나는 모습, 이 모습을 저희가 봤고 들었습니다. 이 들은 것에 대한 자신의 자세나 태도, 이것이 곱하기가 되어서 최종적인 자기의 눈빛을 만들고 자기의 얼굴 표정을 만들고 자기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저의 그 슬픔을 만들어냈던, 다르게 설명하면 결혼하신 어른들이라면 예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만의 아픈 손가락. 사람들이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잘 나가 보여도 남들이 모르는 아픈 손가락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누군가는 되게 유명한 집인데, 누군가는 되게 돈이 많은데, 그 집안만에 뭐가 있다고요? 아픈 손가락이 있는 집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외적인 게 뭔가 완벽한 것 같으면 내적인 문제가 있고, 돈이 있는 것 같으면 사이가 안 좋고,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각 가정마다 겉보기에는 번듯해 보여도 우리의 삶에는 자기만의 아픈 손가락이 정도가 다를 뿐이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꽤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게 감추려게 하는 사람과 그냥 남들이 볼 수 있게 열어둔 사람과 그런 사람이 있을 뿐이지, 사람 사는 건 대부분 고기서 고기 같습니다. 저에게 아픈 손가락이라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타이틀이지만 이때까지 누군가가 사용했던 소통 전문가, 소통 강사,
뭐 그런 좀 낯간지러운 수식어가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저의 그 배경을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거의 하지 않았던 저희 형이 있습니다. 제가 형이 있다는 거는 제 강연을 오래 들었던 분들도 거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형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나만 있는 줄 압니다. 심지어 저희 누나 이름도 알고 있는 분도 많아요. 어떤 때는 식당에 가면 김미자 씨 잘 있죠? 라고 저의 이름은 김창욱으로 알고 있으면서 김미자 이름은 정확하게 물어보는 분도 있을 만큼 넷째 누나인 김미자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큰 형은 아예 존재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형 얘기를 한 적이 20년 동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얘기하지 않는 걸까요? 김미자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제가 강연으로 쓰는 소재의 기본적인 원리는 내 마음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안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발적 감정이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화가 됐든 억울함이 됐든 슬픔이 됐든 서운함이 됐든. 근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리되지 않고 어떻게 합성할지 저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를 무대에서는 당연히 쓰지 말아야 하고 쓰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에서 다 검증된 것만 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김옥자라고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뭐 이런 걸 공동 구매하는 사이트를 오픈했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DM으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데 어떤 남자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뭐 김머시기라는 분의 자기가 뭐 와이프의 뭐 누구의 동생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흑돼지를 자기가 하는데 그걸 교수님하고 공동 구매를 유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누구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그래서 이제 흑돼지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저희 형이 이름을 바꿨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됐대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저희 형 이름을 그날. 그리고 이제 모든 가족이 다 바꿨대요. 형수님도 성함을 바꾸시고 조카들 넷도 이름을 다 바꿨대요. 아, 이게 소통 강사. 이게 소통 강사니 뭐 소통 대통령이니, 이 나부랭이라고 한 나의 내 가족과의 관계 맺는 방식의 현존을 보여주는 일화구나. 아, 저 뭐 소통 뭐 전문가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럴 때 사람들이 또 이런다고요. 너무 겸손하시다. 너무 겸손하셔, 우리 김창옥 강사님. 그거는 지금 겸손해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나중에 뽀록 났을 때 내가 너무 치러야 할 값이 많으니까 애초에 커밍아웃을 하는 게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날 형의 바뀐 이름을 처음 들었고 지금도 정확히 기억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 보면 알겠죠. 뭐 전쟁통도 아닌데 뭐 이름으로 사람 찾고 그럴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저하고 형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형도 저에게 1년에 한 번 전화를 안 하고 저도 형에게 1년 무슨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수님이 아버지 생신이라고 제주도에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치매 초기 시작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예전에는 아버지 생신이라고
모이지까지는 않았거든요. 생신은 캐시로. 그리고 이제 10년째 되는 그런 해들은 모이고 나머지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그냥 계좌이체로 전화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치매가 시작되시니까 의식과 인식이 있으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형수님도 내려오셨고 저도 갔습니다. 뭐 형수님하고 사이도 뭐 나쁘지 않지만 막 이렇게 친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형수님네가 이제 그 집안이 대대로 그 소 정육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그 소를 납품을 죄송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실 강의가 없어져가지고 제가 모든 걸 공구로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양심적이고 괜찮은 컨텐츠만 하려고 하지 뭐 배고프다고 이것저것 처먹는 그런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가 어떤 소냐면 죄송해요. 아니 나 이거 정말 뭐 영어 감독님 이거 제가 영업하려는 게 아니라 강연이에요. 강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금 먹는 대부분의 소는 거세된 소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세를 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활동량이 많지 않아야 뭐가 좋아지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마블링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좀 잡숴보시고 세계의 정세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인데요. 전 세계에서 마블링이라는 단어와 마블링된 소를 좋아하는 나라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렇게 근육 사이에 지방질이 낀 고기들을 상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직조감이 쫙 이렇게 고기로만 있는 것들을 스테이크로 먹거나 바베큐 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근데 어쨌건 우리나라 환경에서 우리의 소비자와 그리고 저도 그렇고 좋아하는 건 당연히 마블링이 된 고기입니다. 근데 이제 형수님네 거기에서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거세되지 않은 그냥 우리소, 그 소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목을 해서 보통 키웁니다. 그래서 소가 약간 모양도 좀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대가리가 크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 우리 그 리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나 어렸을 적에 시골의 할머니들이 뭐 소 한두 마리 외양간에 길렀던 그 기억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소가요 대가리가 커요. 몸집에 비해서. 근데 현대의 소들이 대가리가 좀 작고 몸빵이 큽니다. 근데 이 소들은 이제 야외에서 보통 풀도 먹고 이제 사료도 먹지만 그래도 풀을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질이 이제 형수님 말로는 제가 아직 다 해보지 않았으니까 전 전달하는 걸로 할게요. 형수님 말로는 냄새가 상당히 나지 않고 그리고 그 고기의 그 밀도가 좋은데 근데 또 희한하게 먹어봤더니 부드럽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블링의 고기와는 다른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 요리를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고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우를 하는데 이 모든 이거를 형수님한테 제가 말로만 들었으니까 솔깃한 거예요. 옛날 그 우리 소 그건데 그날 이제 집에서 형수님이 갖고 와서 요리를 했는데 맛이 있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괜찮은 느낌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공부를 해볼까? 그럼 형네 그 가게 어디에서 하세요? 그랬더니 마포 어딘가에서 하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형수님 제가 서울 올라가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원래는 일이 아니고 나서는 가족끼리 아무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오랜만에 모여도 뭐 형수님 뭐 애들은 잘 있죠? 네, 결혼한대요. 그리고는 보통 소통 전문가인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형수님하고도 그러고 형하고는 뭐 거의 말할 거리가 없고.
근데 그날의 매개체는 바로 뭐였죠? 거세하지 않은 한우. 그러면서 형수님 근데 그 거세라는 단어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걸 다른 단어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정보를 잘 모르죠? 그럼 제가 좀 알려줘 볼까요?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관심 있고 제가 필요하고 제가 좀 잘하고 요즘 제 이슈를 갖고 형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아주 재미난 현상이 찾아온 게, 여러분 일로서 저 사람과 되게 막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일 이야기의 끝에서 개인적인 얘기가 살짝 고리를 걸더라고요. 형수님도 흔히 말해서 웜업이 됐잖아요. 여러분 대화라는 게 말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부부가 저녁에 이게 왔는데 여보 대화해, 대화 좀 해. 그러면 남편은 대화의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들켰나? 뭐가 들킨 거지? 대화는 사실 그렇게 되는 대화의 기술이 아니거든요. 대화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은 웜업이 돼야 자기 안에 있는 속살을 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성향이 있어요. 정말 대화를 하려면요, 대화는 제가 보기엔 좀 마음과 정신과 정서에 대한 것을 대화라고 좀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워밍업이 됐어요. 그리고는 10분 이야기할 거 20분 이야기하고 20분 얘기할 거 30분 얘기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동작을 할 때 형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도련님은 형이랑 손 모양도 똑같아요. 저희 여동생들이 교수님 강연을 완전 매니아여서 다 듣거든요. 찾아서. 형부하고 목소리가 점점 닮아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형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대화의 방식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없는데 그 인물이 참여해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 1년에 365일 중에 367일을 술을 먹었거든요. 왜냐면 하루에 2번 먹은 때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 술을 아예 안 먹거든요. 형 왜 이렇게 술을 먹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술이 너무나 나쁘니까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같은 슬픔이 다른 집에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전에 형이 약간 저한테 이런 뉘앙스로 말한 적이 있어요. 창욱이 저 새끼는 술을 안 먹어. 뭐 말을 좀 하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술 먹고 보통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지. 그리고 술 먹고 말하는 진실을 그걸 어떻게 믿나? 진짜 진심이면 맨정신에 해야 진정성이지. 그날 형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련님, 형은 평상시에는 되게 무미건조한데 술을 먹잖아요. 그럼 사람이 되게 부드러워지고 돈도 잘 주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해요. 잘 웃고.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전기가 감전되듯이 한 큐가 탁 오는 거예요. 마치 그 해외 토픽에 보면 벼락 떨어져 가지고 나무에 떨어져서 딱 쪼개지는 이것처럼 제 정신에 정말 실존하는 전기가 뒤통수로 탁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형이 나하고 술 한잔 하자라고 넌지시 말했던 건 그 상태에 이르러서 나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구나.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평상시에 너무 딱딱하게 돼버렸어요. 자기의 부모의 영향이든 사회의 영향이든 선배의 영향이든 그런 조직에서 오래 몸을 담갔건 나의 본연의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너무 오래 반복하게 그 공동체에 그 에너지가 있는 곳에 그 언어의 환경에 내가 너무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자기의 의지는 점점 저 안에 여러분 그 핫도그에 보면은 되게 좋은 비싼 핫도그는 이렇게 긴 핫도그가 있고 우리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때는 그 핫도그 요만한 거 그거 하나 넣어주죠. 이거 알아요? 아는 분들, 나이 잡순 분들. 밀가루는 밀가루 이만큼 있고
끝에 핫도그 요만큼 있어요. 마치 그 핫도그처럼 자기의 진실된 마음, 자기의 사람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이 밀가루 반죽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딱딱한 조직에서 자랐고 딱딱한 부모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고 그 사람이 태어났던 그 시대가 그랬고 그 지역이 그랬고 그 환경이 그랬고 근데 그 소세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내가 너무 너한테 마음을 열기 쑥스러운데 근데 내가 술을 먹으면 그 소세지가 작았던 게 열리거든? 우리가 딱 남자 형제 둘인데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듣고 싶은 소리도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보고 싶은 것도 있어. 술 한잔 하면서 내 마음의 소세지로 들어가자 라고 나를 초대한 것이었겠구나 라고 강력하게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왜 사람 술 안 먹는 사람한테 술을 먹자고 해?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얘기를 해야지. 내가 그렇게 말하진 않았죠. 왜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15살, 6살 차이 나는 형한테 쳐맞죠. 그렇게 말로 안 하고 뭐로 했을까요? 분위기로 했겠죠. 제가 그 분위기로 그렇게 말을 했겠죠. 왜냐하면 분위기도 언어니까. 그러니까 형도 그 길이 막히고 저도 제 길이 막히고. 그래서 형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형은 형대로 섭섭했을 수 있고 저는 저대로 섭섭하거나 답답했을 수 있고. 그래서 형수님한테 그랬습니다. 형수님, 저 서울 올라가서 그 형이 발굴하는 거 제가 거기 한번 가서 필요하면 촬영해드리고 제가 이걸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앞뒤의 상황이라면 저랑 같이 하시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이것은 소고기이기 전에 마중물이구나. 저 사람 마음에 우물가가 너무 말라 있다 보니까 시골에서 그러면 마중물을 한 바가지 넣으면 그것하고 그 밑에 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매개체구나. 오늘 강연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가족인데도 아주 친한 사이로 사회적으로 정의됐지만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자기와 자신인 것 같거든요. 심지어 나도 나와 그렇게 수십 년 보낼 수 있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갑자기 소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갑자기 대화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한테 대화 좀 해. 이 말과 애들이 아빠, 나 할 말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을 의미해요? 이미 사고가 났거나 나기 직전에 보통 우리가 듣는 말이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더 불안하죠. 그런 대화가 아니라 뭔가 소통의 마중물, 소통의 매개체가 있으면 좋겠구나. 그때 우리는 어쩌면 알게 되기도 하죠. 아,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20년 전에 사인을 보냈구나. 그때 나에게 난 당신을 만나기를 원해요 라고 말했는데 나는 또 내 삶의 언어의 방식이 있다 보니 그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구나.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난 너 때문에 억울하고 넌 나 때문에 억울하고 난 너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이러면서 돌아갈 수 없는 다리에 서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이 한 명이 있는데 저는 외롭게 자란 것 같습니다. 가족으로 생긴 외로움은 우리의 구성원들이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해결되고 해소되고 이해되고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 전공을 강연하는 일을 하진 않았고요. 그 성악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강사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전공까지 했는데도 강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다 경험하셨겠지만 산다는 것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있는데 저희 집은 누나가 4명, 형 1명, 엄마 1명 이렇게 있거든요. 아버지도 있고요. 그 대한민국에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다고 하네요. 많이 놀라셨죠?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은 서로를 부를 때 여보,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안 하고 애칭을 많이 쓴대요. 저희 아버지 86 되셨고요. 어머니 83 되셨는데 엄마는 아버지를 누구 아빠, 여보 이렇게 한 번도 안 부르고 주로 애칭을 많이 쓰셨거든요. 제일 많이 쓴 애칭은 화상. 화상 알죠, 여러분? 뜨거운 물에 디는 거 말고요. 어머니는 다른 애칭도 쓰셨는데 말종이라는 애칭도 많이 쓰셨어요. 말종 앞엔 뭐가 들어가요? 인간 말종.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데 왜 병원에 계시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주도에서 노동일을 평생 하셨어요. 검정색 돌 깨는 일이요. 비가 오고 눈이 많이 오면 밖에서 하는 그 노동일을 못 하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그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유화, 서양화 말고 동양화 하셨거든요. 그 우산 든 남자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노동일로 번 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셨어요. 그리고는 무소유가 되셨어요. 무소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집에 와서 엄마하고 뭘 하셨냐면은 K1 아세요? 이렇게 K1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안바 이런 기술. 엄마는 다음날 파트라슈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원래는 아버지랑 안 살려고 그랬는데 자식들이 자꾸 생긴 거래요. 6명이요.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평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노동일을 못하고 귀가 안 들리니까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귀가 안 들리니까 평생 노동일만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운동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요. 어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나이가 먹으면 어디가 가늘어져요? 다리가 가늘어지거든요. 다리가 가늘어지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어떻게 툭 넘어졌는데 저녁에 화장실 가시다가 갈비뼈에 실금이 갔어요. 옆에 탁 부딪혀서.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이면 뭐 그냥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가 이제 실금이 가다 보니까 이제 농이 폐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보통 사람은 악 하고 이렇게 개어내면 되는데 아버지가 여기에 이제 실금이 가니까 아프니까 이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계시게 됐는데 그게 2달이 됐어요. 병원에서 오늘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라서 지금 면회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이신 것 같으니 면회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보냈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차고 있고 눈을 보니까 아버지가 의식이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는 못 알아보신대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어쩌면 마음이 그 어떤 높은 사람이 위로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현명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 대부분 귀에 들리지 않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또 저의 마음이 어떤 그 교집합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 가라앉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를 먼저 떠난 가족이 우리에게 확실히 바라지 않는 건 사실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슬픔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치료되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것은 우리를 먼저 떠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결코 바라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래, 내가 조금 깊은 슬픔에 있어야지, 나 하루에도 수없이 울어야지, 그 느낌을 갖고 있다가 그래, 내가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왔다. 나도 이제 조금씩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올라가야지 라고 하는 때가 우리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 아버지처럼 귀가 안 들리니까 집에만 계시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리가 더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꼭 그게 사고로 연결되거든요.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4, 5, 6, 70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본 텔레비전 프로가 뭔지 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거든요. 근데 그거를 4, 5, 60대 남자가 왜 그렇게 많이 보나 봤더니 인간은 두 종류의 동물인데 첫 번째는 집동물 같은 사람이 있대요. 아프면 옆에 사람이 아픈 줄 알고 얼른 챙겨주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 아프다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극한 슬픔을 우리가 만났을 때요, 어떤 사람은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는 척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슬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면 자기가 슬프다는 걸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되게 상대적으로 건강한 거거든요.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집동물 같대요. 근데 문제는 야생동물 같은 사람이 있대요. 정서가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 아프고 상처를 입어도 얘기할 대상과 치료해 줄 대상이 없이 혼자만 세상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야생동물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남자들이, 우리 여성분들 남자랑 살아보면 좀 이해하시겠지만 한국 남자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막 좀 개인차지만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애가 되는 것 같아요? 애가 되는 것 같죠. 그러면 인자해져요? 잘 삐져요? 잘 삐지고, 삐지면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자기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로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동굴로 들어간 남자를 내버려둬요? 네. 부산에서는 제가 여성 모임에 갔더니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동굴 앞에 공구리를 친다, 이런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공구리를 쳐서 못 나오게 해서 버릇을 가리켜야 된대요. 왜 이 남자들과 소수의 여자들은 힘들고 아프면은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나 봤거든요. 케어해줄, 치료해줄 대상이 없는 동물은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호흡이 골라져서 잔병은 고쳐지고 중한 병이면 거기서 죽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큰 일을,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일이거든요.
가장 큰 충격이거든요. 그러면 이 큰 일이 생기면 우리는 당연히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려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유일한 치료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해도 본인이 그래 내가 그런 기간이구나. 조금은 더 이렇게 있자. 나에게 이 기간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너무 식상한 말이지만 먼저 우리를 떠난 가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 그거일 겁니다. 적정한 시기에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그리워할 힘을 내 가족들이 갖는 것.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그리워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면 기억할 수 없어요. 마주치기가 힘드니까요. 내 마음에 내 정신에 힘이 있어야 먼저 간 내 가족을 그리워할 수 있고 마음에 담아둘 수 있고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힘이 생겨서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우리의 가족들도 바라겠죠. 인디언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냐고. 인디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기억에서 사라지면 그때 죽는 것이다. 그러니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추억하려면 우리에게 적절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생각하기도 힘드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별을 하면 고요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면 자기 전에 고요함을 쫓으려면 핸드폰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뭘 계속 보거나 듣거나 이러면 지금 당장은 그 정서의 허기가 찾아오지 않고 이별의 슬픔을 잠깐 미룰 수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핸드폰에서 파란 불빛이 나와서 시신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수면 유도 물질을 막아버린대요. 그러면은 렘 수면을 취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안 지워져요. 그러면 아침에 민감하게 된대요. 민감함은 그리움을 변질시켜서 화나게 하거든요. 억울하게 하고 서럽고 그때는 자기를 죽이는 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건강한 방법으로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기가 충전되냐면요. 말을 예쁘게 하는 거래요. 우리가 지금은 저희 인생의 어떤 시절이냐면요. 핸드폰 배터리가 한 2%, 3% 있는 시절. 나 몸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내 영혼의 배터리가 2%, 3%밖에 없어요, 지금. 왜요? 핸드폰 배터리, 영혼의 배터리가 가장 방전되는 게 이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별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배터리를 채워주는 게, 그 영혼의 사기를 채워주는 게 평상시에 이쁜 말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은 칭찬하고 위로 같은 거래요. 여보, 나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러면은 놀라시면 상대방은 좋아한대요. 이렇게 놀라는 거. 뭐 여보, 나 이번에 뭐 진급했어. 그러면 어머 대박.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엄청 좋은 충전인데요. 나도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국의 보통 아내는 여보 나 승진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하라고 한 대로 하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당신 내 성격 알지?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그런 사람이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런 여자야. 이제 이러면 급속도로 방전. 엄마 나 이번에 92점 받았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어머 대박 이래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다 왔다. 그러다가 100점 받으면 어떤 엄마는 방심하지 마. 엄마 성격 알지? 이러면은 인간이 영혼의 배터리가 떨어져 버린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힘들다고 할 때 거들어 주는 게 인간의 영혼에는 배터리가 충전된대요.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떡하냐. 이 표정만 써주면 돼요. 같이.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어서 어떡하냐. 아빠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근데 한국 아버지들은 아빠 저 힘듭니다. 해병대 기압이 빠졌어 너는. 아빠는 엄청 힘들게 살았어. 그러면은 아버지랑은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 가족에게 말을 그렇게 하나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떠났을 때 여러분 마음에 제일 후회가 된 것들이 슬픔이 가시면 조금씩 나오거든요. 난 그거 후회가 되네. 그때 내가 좀 이렇게 할걸. 내가 그때 말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말 좀 이렇게 해줄걸. 그게 보통 언어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서부터 그 말을 배운대요. 그걸 모국어라고 한대요. 그래서 결혼하면 자기 가족에게 쓴대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 미쿡 영화를 봤거든요. 그 미쿡에서 아이가 비싼 접시가 깨지면 엄마가 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괜찮니? 걱정하지 마. I love you. 저는 그때 제가 미국 엄마하고 잘 맞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완전 제 스타일, USA 엄마. 저희 엄마 고향은 또 전라도 해남이시거든요. 완전 이 사투리가 겁나 불어, 징해 불어 아주. 제가 뭔가를 쨍그랑 깼더니 뭐단디 냉겨두냐 다 깨불어라. 전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살다가 접시가 깨진대요. 건강의 접시도 깨지고 인간관계의 접시도 깨지고 사업도 깨지고 이미지도 깨지고 우정도 깨지고 최고로 슬픈 깨짐은 이별이래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들으면 좋을 말은 뭘까요? 괜찮냐고 그 사람한테 바라봐 주는 거고 최소한의 힘이 생길 때 괜찮아? 힘들지? 근데 이거를 누가 잘해주나 봤더니요. 종교하고요. 두 번째는 여자분들이 이걸 좀 잘해주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술 안 먹어도 진실한 마음을 잘 대화할 수 있대요. 요즘에 저 가로수길이라는 강남에서 제일 잘 되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식당을 알아냈는데요. 다이어트 때문에 유기농 샐러드 바가 그렇게 잘 된대요. 45,000원 받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 45,000원에 놀란 게 아니고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신 여성들이 샐러드를 12번 잡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여러분 소 알잖아요. 소. 샐러드 먹고 700kg까지 찔 수 있거든요. 근데 막 소통을 3시간 하셔. 뭘 계속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뭘 저렇게 중요한 내용을 하나 들어봤더니 코로나 이런 거 없고 뭐 대통령 누구 뽑는 거 이런 거 없고 계속 이런 걸 물어봐요. 막 먹으면서 언니 나 많이 쪘지? 그걸 계속 물어봐요. 그걸 뭐하러 물어볼까요? 지가 보면 쪘는데. 근데 그 친한 언니가 완전히 종교 지도자도 못 해주는 말을 해줘요.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네 키에는 75kg가 딱 좋다. 나이 먹고 살 없으면 안 되니까 샐러드 한번 더 갖다 와. 그리고는 또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남자들은 좀 유치하니까 차 사면 형, 나 이거 차 샀어요. 한번 봐봐요. 좋죠? 이러는데 여자분들은 머리 자른 걸 갖고 언니 나 예쁘지 않아? 이러지를 않고 이상한지 뭐라는 줄 아세요?
이상하지? 나 이거 이상하지? 그 뭐하러 물어봐요? 본인이 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그 친한 언니가 딱 좋다. 학교 다닐 때랑 똑같다.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라. 근데 이게 약간 고약처럼 되더라고요. 고약. 여러분 고약 아시는 분 있죠? 어렸을 적에 염증 생기면 고약 붙였잖아요. 그 껌 같은 거 또 검정색인데 그 안에 중앙에 노란 거 딱 요거 붙이면은 여기가 뜨거워져 가지고 염증을 빨리 일으켜 가지고 이제 빼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딱 좋아.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자기의 상처를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나 요즘 이래서 죽고 싶어 진짜. 그러니까 그 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또 심리학자와 종교 지도자가 하기 어려운 그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더 속상하다. 넌 얼마나 힘이 들겠니? 야,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완전 치료되는 말. 그리고는 또 울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또 웃다가 또 울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자기의 길을 잡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소개한 것처럼 극한의 슬픔이 있을 땐 혼자 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때는 기도도 하지 말고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가버리는 짓이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몸도 조금 움직이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 슬플 건데 오늘 1시간만 걷고 다시 슬퍼하자. 왜냐하면 진짜 슬픔도 슬퍼하려면 힘이 있어야 슬퍼할 수 있어요. 그래, 나 오늘 요만큼은 나 음식 먹고 나 다시 슬픔으로 돌아갈 거야. 기도 한번 하고 다시 슬픔으로 돌아갈게. 그래야 마음이 더 적절한 시기에 건강해지거든요. 혼자 있지 마시고 중간중간 유튜브도 보고 이 얘기도 듣고, 그래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족을 진심으로 그리워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사실 세월호 때 언론에 알리지 않고 아이들하고 1년 동안 캠프를 했습니다. 생존자 학생들하고. 근데 정작 정말 힘들어진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배에서 나온 아이들의 형제입니다. 이 아이들은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새 힘이 조금씩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음식이 먹고 싶죠? 매운 것 많이 드시고 싶죠? 누가 막 화났는데 짜증나. 브로콜리 삶아 먹어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스트레스 물질이 근막에 붙어 있다가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녹아버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맵고 뜨거운 걸 먹어서 열을 내서 스트레스를 녹이고 장이 안 좋아지는 거래요. 그리고 몸의 온도를 제일 빨리 올리는 건 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이 땡기는 분이 있어요. 평상시 술도 별로 안 먹었는데. 왜냐하면 술은 몸의 온도를 제일 빨리 올려서 스트레스를 녹여버리고 다른 내장 기관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래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 지금 정답이 나왔을 텐데, 시간이 빨리 갔어요? 천천히 갔어요? 빨리 갔어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집중을 했다는 뜻이래요. 사람은 집중하면 시간이 빨리 가버린대요. 시간이 빨리 가는 현상을 뇌는 재미있다라고 느끼고 그때 스트레스를 지워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중간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를 가거나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나거나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을 하면 인간이 회복된대요. 근데 거꾸로 시간이 천천히 가는 때가 있대요. 우리 여성분들 옷 예쁘게 입고 신발도 예쁜 거 신고 로타리 사람 많은 데에서 자빠져 본 적 있어요? 희한하게 옷을 거지같이 입은 날은 안 자빠져요. 근데 옷 너무 예쁘게 입고 가방도 이쁜 거 들고 막 딱 했는데 사람들 많은 앞에서 자빠지잖아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안 아파요. 인간은 쪽팔리면 고통을 느끼질 않는데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버려요.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가게 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몸이 엄청난 인공지능인데요. 뇌가 사람의 뇌는 살다가 힘든 날이 오면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시간을 영화 매트릭스처럼 쫙 늘리고 상황을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왜 그러나 봤더니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조심하려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겪지 않는 충격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그때를 확대해서 기억해요. 그때의 상황, 그때의 사람들의 눈빛, 말투, 그때 움직였던 어떤 소리, 병원의 알코올 냄새, 이 모든 게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이 잘못한 걸 50년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또 말을 해. 내가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아. 당신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모든 상황을 확대해서 기억한 거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을 기억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코로나처럼 이렇게 힘들고 이별을 하고 우리가 힘든 시기가 되면 뇌가 계속 고통의 시간을 늘리면서 아, 나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나도 여기서 삶을 정리하고 싶어 라고 극단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는 거래요. 솔로몬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힘든 날 꺼내보려고 자기의 반지 안에다가 글을 써넣으라고 한 거래요. 한글로 번역하면 이자로 시작하는데 뭘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정답 잘 안 나오고 보통은 24K라고 대답을 많이 하시거든요. 24K가 아니고 이 또한 지나간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대요. 잘 나가는 날도 영원하지 않고 힘든 날도 영원하지 않대요. 그러니 잘 나갈 때는 겸허할 수 있고 힘든 날은 희망을 가질 수 있대요.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지금의 이 힘든 감정들이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그리움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족들을 더욱 선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가족과 내 자신도 우리를 먼저 떠난 사람의 소중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더 삶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건강하게 이 시간을 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는 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진심이어야만 마음이 아픕니다. 진심이 아니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진심이면 하늘이 도와주셔야 되고 진심이면 계속 해피엔딩으로 살게 해줘야지 왜 인생은 뒤집힐까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주도에서 배가 고파서 이렇게 삼겹살을 먹는데요. 가만히 정신이 없어가지고 삼겹살을 먹고 이렇게 굽는데 가만히 보니까
삼겹살을 언제 뒤집어요? 한쪽을 진심으로 구울 때만 그 다음으로 넘기더라고요. 여러분, 삶이 뒤집어진 게 아니고요. 삶은 익어가는 거겠죠. 진심으로 살았을 때만.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지금은 조금 힘들면 힘든 대로 계시다가 마음의 힘이 나거든 다시 진심으로 저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람을 또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남은 우리의 가족이든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또 자기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자기 마음에 있는 자기를 그렇게 하면 삶이 또 한 번에 되지 않고 또 뒤집히는 마음 속상한 일이 생기고 또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오롯하게 익어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루에 15번 안아주잖아요.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녹아버린대요. 그래서 저는 부부 세미나 할 때 항상 서로를 안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남자분들이 김 선생 우리가 부부인데 서로를 안는다는 행위가 좀 부적절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경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경례. 그래서 항상 필승으로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스트레스 물질은 근막에 붙어 있대요. 가족 일로, 특별히 코로나로 우리의 스트레스 물질은 녹지 않았다면 몸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우리의 힘든 기억을 자기가 안아주는 포즈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는 미국 엄마가 한 대사. 괜찮니? 괜찮아.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 있는 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소통에 대한 강연을 하지만 그 소통을 막 이렇게 배워서 한 강연이 아니고요. 불통을 너무 오래 경험하다 보니까 소통에 대한 목마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게 됐나라고 보니까 남녀 관계가 깨지는 것도 그렇고 직장 내에서도 우리는 보통 무슨 차이가 난다고 할 때 헤어지나요? 감독님들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무슨 차이가 나서 여자친구랑 헤어졌죠? 성격. 그렇죠. 성격 차이. 성격 차이는 뭐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데에서 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말은 나 용납은 하겠어. 근데 왜 저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지?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 사장님이 하는 얘기 나 이해는 하겠는데 왜 이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해? 그럼 이제 사장님 앞에서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돌아서서 나 진짜 일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도 그 와이프분들이 남편한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알아요. 저 말이 맞아. 근데 나 너무 기분 나빠서 나 좀 감정이 상했어. 나 이런 일이 자주 있네. 그러니까 나 아예 저 사람하고는 나 진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나 같이 일하고 싶지도 않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사람이 뭐 1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리고는 극단적으로 가서는 이별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맞는 말만 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되는 건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무슨 신경을 쓰냐면, 야, 내가 직원한테 하는 이 말이 맞는 말이야? 그리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 나는 정의로워요. 나는 타당해요. 예전에는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저 사람이 듣기 싫은 말도 어떻게 하면 좀 괜찮게 할 수 없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사실 강연에서는 좀 안 그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직원분들이나 가장 심했던 건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맞는 말을 되게 기분 나쁘게 했구나. 그리고 야,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친절한 거야, 나는. 근데 너는 진짜 내가 엄청 애정해가지고 내 이미지고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내가 너한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가 좀 맞는 말을 좀 기분 나쁘게 했던 것 같아요. 좀 오랜 세월. 최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의 없는 사랑이 가장 폭력적이다.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예의가 없는 사랑이 가장 폭력적이다. 저 뒤에 다리가 보이잖아요. 이게 논산에 있는 탑종호의 출렁다리거든요. 근데 저는 다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냥 건너갈 만한 목적만 의해서 만든다면 굳이 저렇게까지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최소한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냥 최소한으로 사람만 건너가게 만들고 최소한으로 차만 건너가게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은 다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불안하게. 그냥 사람 하나 지나갈 수 있게끔, 차 하나 지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는 야, 이거 다리잖아. 너 이거 맞는 말이잖아. 아,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과의 소통의 다리를 그렇게 맺어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꼭 필요할 때만 나 김창옥이라는 다리를 건너고 그 기간이 넘어서니까 그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구나. 뭐 여기 현장에 한두 분씩 모이셔서 알겠지만 애들이 크면 엄마 안 찾아오는 집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엄마 찾아요. 나 혼자 못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나 시집가고 내가 내 돈으로 내가 살 수 있고 할 때 부모를 자주 찾아보는 것이 그게 제가 보기에는 효도가 아니고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해요. 효도하려고 엄마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 다리를 건너서 엄마에게 가는 거예요. 나 여기 살고 있고 엄마 저기 살고 있어요. 자식이 크면 떨어지거든요. 마치 여기에 저수지, 호수가 있고 여기에 있고 저기에 사람 사는 데가 있는 것처럼 자식이 커지면 나에게서 벌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벌어지는데 이 다리를 건너서 가는데 이 다리가 아슬아슬하면 안 가고 싶거든요. 그럼 언제만 가요? 꼭 필요한 때만 가요. 어쩔 수 없을 때. 시댁 어머니, 시어머니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을 때만 가고 싶어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으면 나 구정 아닌데도 나 시어머니 보고 싶어. 추석 아닌데도 시어머니 보고 싶어요. 그 소통의 다리가 좋아야, 안전해야, 때로는 아름다워야 사람들이 여기 탑정호의 출렁다리를 보러 밤에 오는데 여기에 분수도 쇼도 있고 뭐가 불만한 게 있으니까 뭔가 다리의 기본적인 건너는 거 말고의 아름다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추석이 아닌데도 자식이 나 찾아오는 거예요. 구정이 아닌데도 자식이 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이가 안 좋으면 어때요? 그러면은 구정 때만 가고 싶어. 그리고 와가지고도 뭐라 그래요? 차가 막혀가지고 뭐 좀 얼른 올라갈게요. 뭐 내일 출근이 있어서 얼른 갈게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가고 싶다고요. 소통의 다리가 좋으면 다리를 건너지 않아도 다리에 와서 그 다리를 보게 돼요. 왜요? 맞는 말을 기분 좋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다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하니? 이 다리가 틀린 다리야. 이거 맞는 다리야. 엄마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 자체가 그런 여자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원래 자존심 빼면 시체인 그런 여자야, 나는. 그래서 이런 말을 남편한테 하거나 자식한테 하거나 심지어는 자기도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리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고 싶지 않거나 어쩔 수 없을 때만 그 다리를 건너서 소통하는 거죠.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영상 한번 봐보세요. 아, 밤인데 다리가 더 이쁘네. 인간관계를 생각하게 돼요. 어차피 다리의 본질적인 의미는 소통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너무 남편한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아닌가. 성경책에도 나왔다고요. 남자들은 여자를 깨지기 쉬운 그릇 대하듯이 대하면 좋다. 근데 한국 남자는 여자를 스댕처럼 대해버려. 스댕. 그러다 보니 아버님 스댕에서 활짝 웃으시네요. 그 스댕처럼 대하니까 여자도 점점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말을 한다고요. 거친 표정을 해요. 무심한 표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소통의 다리를 건너고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아니면 어쩔 수 없을 때만 만나는 거예요. 이 탑정호의 저 출렁다리를 지금 넘으려고 많은 시민들이 오고 계시는데 저분들이 저기에 넘어갈, 저기에 일이 있어서 가려고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이 다리를 건너보고자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느냐 봤더니 굳이 맞는 말이고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다리가 저렇게 아름다우면 사람들은 그 다리를 건너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그 다리를 건널 일이 없어도 다리의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과 뭔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또 몰리는 거예요. 추석이 아닌데도 부모를 찾아가고, 구정이 아닌데도 부모를 찾아오고, 부모의 생신이 아닌데도 전화가 오거나 나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아버지 저 그냥 지나다가 아버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남편이 아내의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꽃을 사오고, 와이프도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남편에게 뭔가 어떤 특별한 음식을 차려주고. 그건 왜 그렇게 된 거죠? 맞는 말을 저 다리처럼 아름다운 모양새로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시간이 되시면 여기 논산인데요. 탑종호의 출렁다리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저거 출렁대냐고. 저 어렸을 적에 저 제주도에서 살았는데 그때 다리는 너무 불안했거든요. 그 출렁 그게. 근데 지금 저 다리는 되게 안정감을 주면서 출렁대요. 살짝 리듬감 있게.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안정감을 주면서 기분 좋게 리듬이 흔들리는 인간관계가 있고, 이 남자 이 여자의 관계는 너무 불안한, 이게 좋은 길이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불안한 또 그런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다리 한번 오셔서, 특별히 낮에도 추천하지만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낮에 한번 걸어보시고 밤에 한번 다리를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다리 자체가 아름답고 가는 길이 좋으니까 우리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관계의 소통에 상당히 멋진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인간관계가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 5년 정도 혼자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큰애가 갑자기 운동을 하면서 남편이랑 지내게 되고, 저는 딸 둘이랑 지내고 있는데,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돼요. 근데 1학년 때부터 주변 친구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저희도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 시기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막내 동생이 있다 보니 오직 엄마만 바라봤어요. 그런 마음이 친구들 쪽으로 가더라. 자기한테 그 사랑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걸 알았나 봐요. 주변 친구들을 어떻게 제가 컨트롤 시켜줄 수는 없으니 결론은 제가 낸 거지만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환경을 바꿔줄게.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제주도 이사를 가요.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저희만의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좀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사람이가. 저는 1번, 지금은 아이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가 좋은 걸 먹고 엄마의 정신세계가 계속 마음세계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자꾸 뭘 해줘야지 이거보다는, 그럼 아이도 부담스럽거든요. 엄마가 자꾸 막 나한테 뭐 해주려고 하고, 제주도 가서 막 오름 갈까? 옛날 생각하면서 막 뭐 눈썰매 딸까? 막 그러면 이제 딸도 엄마 나 애 아니야, 나 진짜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하게 그 자리를 유지해야 엄마의 영혼의 모유 수유가 평생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저 상황이 빵꾸 났으니까 저걸 해주려고 하다가 내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힘든 거 몰라요. 상황이 위급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으면 엄마가 여기서 폭발하겠죠. 그럼 제주도에서 폭발한다고. 백록담 같은 데서. 야,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 누가 제주도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제주도에 엄마가 뭐가 있어? 너 때문에 온 거야. 너하고 사랑하려고. 근데 너 진짜 너도 엄마 이런 걸 알아줘야지. 이러면 이제 엄마 내가 제주도에 오자고 그랬어? 엄마가 오자고 해서 왔잖아. 근데 왜 나한테 와서 그걸 결과를 그렇게 돌려? 너도 네 애비랑 똑같은 거야, 아주 그냥. 그러면 이제 종자 나오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종자은행 뻔한 이 레파토리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건강해지면 좋겠다, 정신으로.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셔서 뭘 하면 좋겠냐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결론인데요. 내가 지키는 것만 날 지켜주거든요. 만약에 제주도에 가서 운동 시간을 지키셨어요. 그럼 그 운동 시간이 선생님의 마음을 지켜주는 데 도움을 주실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기도 시간을 지켜요. 그럼 그 기도가 선생님을 지켜줄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아이하고 정기적인 함께하는 뭔가를 해요. 그럼 그 시간이 두 분의 관계를 지켜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 갑자기 그냥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뭘 지켜야지? 그게 운동 시간인가? 책을 읽는 시간인가? 산책하는 시간인가? 그러니까 삶은 그냥 내버려 두면 어차피 시간은 그냥 어버버하고 가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반복해서 지킨 것들, 그게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죠. 그러니 가정을 지키시고 싶다면 뭘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실존적인 거를, 실천 가능한 걸 만드는 거죠. 뭐 가족끼리 정기적으로 밥 먹는 시간을 갖는다. 산책하는 시간을 갖는다. 제주도에 뭐 자연의 놀이터에 가는 뭐 그런 시간을 갖는다. 언젠가는 지금의 이 시간이 다 에피소드가 되실 거고, 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26에 결혼하고 그때 아이를 낳고 지금 10년 차가 됐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3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꿈이 저는 이제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 아이들을 봐야 하고 아이들이 어리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꾹꾹 눌러가면서 10년 동안 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싶은 거를 나도 저도 의미 있고 제가 힘이 있는 일을 이건 나도 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다시 보컬 레슨을 받고 춤도 배우고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지원을 남편이 그래도 감사하게도 해주긴 하는데, 뭐 어떤 응원의 말이라든지 잘하고 있어 그런 걸 원하지만 남편이 좀 그런 말을 잘 못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잘 안 해주다 보니까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닐까? 교수님께서 그런 걸 하셨을 때 그런 역할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빠로서라든지 남편으로서 그런 가족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주셨고, 뭐 얘기가 좀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게 이겨내셨고 하셨는지. 일단 저희 집에선 지원 안 해줬고요. 이제 지원해준 건 뭐냐면 그냥 제가 하게 내버려 둔 거. 그게 지원해준 거죠. 뭐 저한테 꿈을 찾아봐요. 공방에 가서 일을 해봐요.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런 거는 없는, 그런 언어의 그거는
그 드라마에서만 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못 봤기 때문에 강연장에서 그걸 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의 우리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말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건 돈을 반복적으로 쓰는 건 진짜 언어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 예를 들어서 갔다 와. 그리고 내가 그때 뭐 애 보고 뭐 설거지하고 집 좀 정리하고 내가 그럴게 라고 한다면 속은 어떤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언어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가장 실존의 언어를. 그걸 언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영혼의 언어라고 해요. 행동. 만약에 돈도 막 지원해주고 자기야, 자긴 내가 딱 봤는데 자긴 그냥 뮤지컬 배우야. 근데 나랑 결혼해서 애 낳아서 나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미안하고 근데 지금부터 해. 난 자기 그런 도전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 진짜 멋있어. 이런 말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말은 그 미드에서 나오거든요. 그 미드에서 my wife, your dream. Oh yes, Jesus, I love you. Wow. Beast and 뭐 이렇게 이거는 죄송해요. 제 영어가 너무 저질이네요. 그냥 뭐 이거밖에 없고 wow. Yes. Your dream. 저는 왜 공부를 안 했을까요? 제가 제주도에서 공부를 좀 했으면 저도 엄청 이런 때 영어로 하면 너무 유식해 보이고 좋잖아요. 많은 후회가 되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엄마의 정서적 모유수유를 죽을 때까지 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모유수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엄마가 좋은 걸 먹고 엄마가 운동하고 엄마가 건강해야 모유 수유를 하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자기는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아이한테 좋은 걸 수유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마의 피고름이 나가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골밀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쥐를 실험했는데요. 쥐가 새끼를 베잖아요. 근데 그러면 칼슘이 엄청 필요할 거 아니에요. 뼈를 초반에 세팅해야 되니까. 근데 어미 쥐가 그걸 안 먹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그냥 녹아버려요. 근데 인간은 임신을 했는데 엄마가 다량의 철분을 안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 봤더니요. 엄마의 골밀도 안에서 다 가져가요. 근데 이걸 가져가는 건지 주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엄마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엄마들이 아이 많고 못 드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뼈가 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70 넘으셔가지고 툭 넘어지셨는데 뼈가 부러질 일이 아닌데 으스러져 버려요. 왜? 골밀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으스러진 조각이 어떻게 돼요? 그걸 막 이 장기관 타고 나가서 이 2차, 3차 도미노를 일으켜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나이 먹으면서 골밀도 형성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젊었을 때보다. 아무리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그렇게 골밀도로 잘 안 가요. 퍼센테이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건강보조식품이든 좋은 음식이든 운동이든 하고 그래서 여성들은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허리 너무 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 이런 사회 분위기에 저는 반해요. 여자들의 허리가 건강하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분들 진짜 살 무리하게 빼시면 안 돼요. 허리가 최소 24 정도는 돼야 좋대요. 왜 살을 빼려고? 왜 살을 빼려고 그러냐고. 최소 몇 인치요? 24는 돼야지 뼈를 킵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육체의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엄마의 골밀도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한테 다 피고름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억울하면 최악은 뭔지 아세요? 내가 니들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맞아, 우리 엄마는 우리 때문에 저렇게 살았어. 이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상한 죄책감이 드는 게 있어요. 아, 나 때문에 엄마 인생 저렇게 됐구나. 그럼 착한 애들은 와, 그걸 만회하려고 하겠죠.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컸는데
장단점은 있는데 그 느낌을 경험한 아들로서 그걸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혼자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 사실 가족 구성원이 서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자식은 부모를 계속 좀 이게 같이 좀 생각을 해줘야죠. 이 육아라는 게 아프리카 말에 그런 게 있어요. 한 아이가 자라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마을이 필요한 일을 혼자 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일단 그걸 우리가 알아줘야죠. 야, 마을이 해야 할 일을 어머 내가 혼자 했네. 그것도 3명이나.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전 그렇게 추천할게요. 남편께 양해를 좀 구하고. 그러면 뮤지컬 배우가 되느냐? 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뮤지컬 배우가 되냐 안 되냐? 그걸로 인생을 아까 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와 부자로 사람을 논할 수 없듯이. 그 형태는 있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계속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채널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육아와 노래를 같이 집에서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뮤지컬만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육아하면서 뮤지컬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사실은 전 선생님이 가장 갖고 있는 지금 큰 매력은 노래도 뭔가 본인의 끼가 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내 꿈을 포기할 수 없고 이 상황이 선생님의 가장 좋은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엄마 나 뭐 이렇게 이거 음식 좀 별로 아닌데 다른 거 해주면 안 돼요? 할 때 그저 먹다 보면 먹어진다. 그저 먹다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뮤지컬 배우가 되려고 하지 마라. 본인의 스테이지와 런웨이를 가져라. 홀만 무대가 아니라 그거는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도전 또 해보는 거예요. 꼭 해보시길 바라요. 작은 무대라도 내 무대에 서보는 거예요. 근데 무대의 확장성. 유튜브는 유튜브가 아니라 스테이지거든요. 런웨이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네요. 있는 듯 하면서 안 보이고 안 보이지만 언덕 저 너머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무대 서니까 너무 좋죠? 맞아요. 사람은 자기 무대가 있어야 돼요. 꿈을 쫓아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24살에. 그때 처음에 고시원 총무했습니다. 신촌에서. 음악 레슨 받겠다고. 가족들이 저보고 철없는 이기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쟤는 막내라서 지 하고 싶은 것만 한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 딱 25만 원 저한테 있었어요. 저 피아노 못 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근처 교회 연습실 찾아서 헤맸는데 그 수희 아저씨한테 3번 쫓겨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싸웠어요. 연대 앞에서. 다른 애들 다 연세 유니버시티, 이화 유니버시티, 이스트팩 장 스포츠 들고 다닐 때 저 대한민국 해병대 가방 들고 수많은 열등감에 얘네들은 연대생이구나. 얘네들은 이대생이구나. 얘네들은 홍대생이구나. 얘네들은 서강대 다니는구나. 나는 이 나이 먹고 뭐 했지? 얘네들이 이렇게 명문대학 올 때 나는 이 나이 먹고 이제야 음악 하겠다고 이 가망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 내가 될까? 돈은 없고 20만 원 받는데 레슨비는 20만 원이고 그 시간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성악가가 결국 못 됐어요. 음악대학도 들어갔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우리의 영혼의 골수고 영혼의 골수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간과 우리 자체다. 다만 이 꿈을 찾아가는 건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들일 뿐이니 우리의 꿈보다 우리도 생각하면서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이 왔을 때 잘
견뎌내서 더 좋은 영혼의 골밀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소중하고 아깝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